우리 중국 교과서가 틀린 건 아닐까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중국 금수저 학생의 질문이 결국 중화사상을 붕괴시키고 맙니다.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오고 아파트 문 앞 택배가 며칠씩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본 중국 금수저들이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도와주세요. 한마디를 외치며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이 푹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의 부모는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수상하게도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기업에서 20년간 교통 인프라 부문을 책임져 온 왕의라고 합니다. 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여행지가 두바이에서 왜 갑자기 한국으로 바뀐 거죠? 저 역시 그 결정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대 공항과 고속철이 있는데 무엇을 배우러 그 작은 나라에 간단 말일까요? 저는 그에게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여행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초라한 현실을 직접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곧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한국의 실체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에 쓸 내용이 아마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농담 섞인 말투에 몇몇 학부모들이 안심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우리가 읽는 교재와 언론은 늘 한국을 중국 문화의 그림자 정도로만 묘사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 진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 옆에 앉은 국영 언론 기자 리나오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왕 부장님, 이번에도 좋은 기사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은밀한 공모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는 늘 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사를 써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민낯을 폭로하는데 그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의 동행은 단순한 수학여행 인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취재 여행이기도 했죠.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더군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념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랄까요. 물론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분명 쓸데없는 기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그 작은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혼란스럽지 않게 방문객의 동선을 명확히 유도하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혼잡함과 무표정한 얼굴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일까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고 지문을 인식하자 게이트가 열리기까지 불과 몇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나버린 겁니다. 늘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던 제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는 경험이었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부모들과 아이들 역시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만의 성벽에 또 다른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 전광판에는 제 가방이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택배 배송 조회를 하듯
내 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의 안내대로 정확한 시간에 제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조롭고 정확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공항 내 안내 방송은 중국어는 물론 영어와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조차 이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편하네요. 북경보다 훨씬 빠른데요. 저는 그 순수한 감탄사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아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가르쳐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 가이드가 켠 내비게이션 앱은 목적지까지 1시간 15분이 걸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시간이 정확히 맞을 리가 없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는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서울의 도로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15분 만에 우리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거울을 통해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여기서는 1시간 15분이면 정말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본 서울의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차량들은 무리한 끼어들기 대신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이가 다시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진짜 선진국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만이 무너져 내리는 제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리나우 기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려는 거겠죠.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경험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일까요? 호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겨우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인천공항과 도로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건 분명 거칠애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안도감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혼란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현실을 부정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더군요. 침대에 걸터앉아 짐을 풀며 저는 리나오에게 일부러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일 조금만 더 깊숙이 돌아보면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분명 우리가 찾던 민낯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네. 리나오는 노트북을 켜며 제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불안감이 엿보였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기사에 쓸 거리는 충분히 나오겠죠. 부장님. 그의 말이 제게는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짐짓 더 강한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붉은빛과 초록빛 신호는 정확한 주기에 맞춰 도시의 혈류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맞춰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뒤처진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교과서가 틀린 건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재에 적힌 것이 곧 역사란다. 책에 쓰인 대로 믿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 듣기에도 힘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여기는 책에서 본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요. 그 순수한 지적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나오가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잖니. 곧 실망할 일이 생길 거란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수학여행지는 원래 두바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죠. 저 역시 내심 그곳의 거대하고 화려한 인프라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두바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은 그만큼이나 강력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갑자기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회의석상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견을 깨야만 아이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수학여행지를 한국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은 당황하며 그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명분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그들의 반박은 힘을 잃고 말았죠. 저 역시 속으로는 불만이 들끓었지만 교장의 신념에 찬 눈빛 앞에서 차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번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모 대표단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한국의 초라한 현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에 학부모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은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로 제잘거렸지만 제 마음은 내내 무겁기만 했습니다. 리나오가 제 옆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사거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장님.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형 전광판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만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이건 잘 짜인 쇼케이스일 뿐이야. 좋은 동선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겠지.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변두리에 가야 드러나는 법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착각하지 마라. 명동의 인파 속을 걷던 중 아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에 저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모든 게 끝장이다. 아이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고 아내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당황한 우리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로스트 112라는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연한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우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지갑이 이미 경찰청 분실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가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함도 없이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아이의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와 신분증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의 친절한 말투에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노트북을 켜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하러 가더군요.
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둬도 괜찮아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물건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는 복도마다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쳤습니다. 리나우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낮게 중얼거리더군요. 집 앞에 저렇게 귀중품을 며칠씩이나 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정말 믿기 어려운 풍경이군. 그 순간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만의 감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것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말인가. 저는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 억지 미소를 짓는 리나우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체면만으로 이 상황을 버텨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저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슬쩍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그 혼란은 아주 짧았습니다. 곧바로 두세 명의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들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저 충격에 휩싸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무원은 어디선가 제세동기를 들고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남성의 상의를 벗기고 능숙하게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곳에 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못 본 척 지나쳤을 상황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중국에서도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을 빠져나와 목적지를 찾아가던 중 잠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자 한 젊은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를 찾고 계세요? 그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 잠시 들렀을 때 제 아이가 다른 아이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의 시간을 방해했으니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체면보다 책임을 먼저 가르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낯선 감동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우리는 동대문에서 다른 학생이 두고 간 고가의 명품 가방이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도 그 가방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나우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울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겠죠. 지방으로 가면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이 나라 전체의 문화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었죠. 이 나라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저는 무인 카페라는 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직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키오스크에서 스스로 주문하고 결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이런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을 텐데.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은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이 얼마나 붐비는지 여유, 보통, 만차와 같은 등급으로 표시해 주더군요. 그 정보가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을 처음 보았을 때는 감시 사회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입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즉시 관제센터와 연결되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앞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진 그 기록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전시장 벽면에는 한 외국인 언어학자의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이며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옆 전시관에서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20개가 넘는 한국어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류, 대박, 먹방과 같은 단어들이 세계인의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보니 한국 문화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 한복을 입고 바라본 오방색을 좋아하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자금성의 화려함과는 결이 다른 자연과 어우러지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곳이 권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삶과 함께 숨쉬는 문화유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송도 스마트시티 체험관에서는 민원 신고 앱을 직접 시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가상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자 불과 몇 분 만에 처리 완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놀라운 속도에 리나우조차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시민들의 높은 신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깊이를 가진 나라임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고 도심의 일부 지하철역이 침수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서로를 도우며 이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산을 모르는 이에게 건네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노약자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비규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자마자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나타나 사람들을 대피소로 인도했습니다. 인근 편의점과 카페들은 자발적으로 임시 대피소가 되어 사람들에게 무료로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위기의 순간에 함께 뭉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모두가 장롱 속에 금을 내놓아 나라를 구했죠.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하더군요. 금 모으기 운동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더군요. 시민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대피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순식간에 현장에 투입되어 침수된 도로를 통제하고 배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내심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며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들의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과거 광화문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촛불만 들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죠. 그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있었던 대형 산불 재난과 홍수 피해 복구 과정에 대한 사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피해 지역을 돕고 질서를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나우가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 외곽은 다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제 마음속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실과 제가 평생 배워온 역사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나우 기자는 끊임없이 제 옆에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학부모 대표단 사이에서도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것 아니야. 혹시 체제를 배신하려는 건가? 저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서에는 우리가 본 진실을 그대로 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 있는 회사 이사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참고 자료일 뿐이니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체제였고, 다른 한쪽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 홀로 앉아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기적처럼 돌아왔던 순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쓰러진 사람을 살려냈던 장면, 경복궁의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까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분명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어두운 면이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애써 외면하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리나오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검열을 통과할 만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낯을 폭로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이전과 같은 확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작성할 보고서의 방향이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실과 체제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리나오는 호텔방에서 두 개의 기사를 동시에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집국에 제출할 검열용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초라한 민낯,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였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라면 편집국에서도 별 문제 삼지 않겠죠. 가장 안전한 기사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과 현실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하나의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간직할 용도로 쓴 비밀스러운 초안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검열용 기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금수저들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7가지 진실. 리나오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기사는 절대 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훗날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역시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에 저만큼이나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실수에서 발생했습니다. 리나오가 작성한 초안 파일이 자동으로 회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던 젊은 IT 부서 직원이 우연히 그 초안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파일의 일부를 캡처해서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기자가 쓴 검열 전 원본이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 캡처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가장 연약한 틈을 비집고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캡처된 초안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곧이어 해외 블로그와 언론에도 소개되며 그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식으로 발표될 검열된 기사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려 했던 초안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파일을 복사하고 공유한 뒤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 속에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기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숨기려 할수록 더 거대하고 강력한 힘으로 번져나간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하얀 화면을 바라보자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며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세워진 사회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제 인생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몇 달 뒤 칭화대학교의 교재개정위원회가 제 보고서를 검토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재에서 한국을 속국으로 묘사하던 부분이 삭제되고 한글과 한복,
경복궁의 독창성이 정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국영기업 이사회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리나오의 기사 초안은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의 젊은 세대들은 그 기사를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껏 한국에 대해 그렇게 왜곡된 사실을 배워왔던 것일까요? 일부 보수 언론은 그 초안을 가짜뉴스라며 맹렬히 공격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착제와 검열의 시도는 재배포와 복사라는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체제를 배신한 사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제게 조용히 연락해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부터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여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실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체면을 지키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여행 일정이 끝나고 저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용감한 기록이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저는 회의석상에서 모든 임원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어서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제도만 흉내낸다고 해서 결코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지갑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던 기적 같은 순간, 이름 모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쓰러진 사람을 살려냈던 감동적인 장면, 한글과 한복이 가진 독창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돕던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은 결코 말로만 듣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한국에서는 그것이 100% 현실이 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ATM 기기에서 겪었던 작은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ATM 기기는 고령층을 배려해 글씨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혹시 사용자가 계좌번호를 놓치면 다시 한번 친절하게 불러주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실수를 시스템이 먼저 나서서 보완해주고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록 영토가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이 가진 정신과 가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제 말에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조직을 위해 거짓된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겠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손을 아이가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하셨군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 한국은 이제 제게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의 진실과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영원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한 무리의 외국 학생이 잠깐 놀란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대 선배님들이 평생 걸어온 길의 증거입니다. 인천공항의 정확함, 지하철의 질서,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신뢰 세계가 경악한 이 장면들은 결코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현명한 한국인이었기에 위기 앞에서 길을 찾고 서로를 믿으며 불편을 감수해 공동의 약속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그 지혜와 기지가 바로 선배님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겸손 뒤에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표준, 우리 자녀가 누리는 안정과 품격의 뿌리에는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마땅한 자부심을 누리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그 역사는 여러분의 손으로써 내려간 걸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